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 역사를 유스티니안스 황제, 샤르마니 황제, 그리고 그리고리스 7세 교황, 이너스트 3세 교황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레고리스 7세 이후에 우르바누스에 의해서 시작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있죠. 자, 814년 서유럽의 에이스인 샤르마니가 죽고 프랑크 왕국은 3등분되면서 거의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된다.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시대를 반영하듯 가장 낮은 수준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이 개혁이 성공하면서 교황은 서유럽 전체에 걸친 막강한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되죠.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바로 동서방교회의 대분열,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 그리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세 사건 모두 교황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인데요. 저희들이 십자군 전쟁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십자군 전쟁을 이슬람 관점에서 이 십자군 전쟁을 초래한 당시 중동의 셀주크 투르크의 그 발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세기에서 13세기는요, 이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그 200년의 시간인데, 당시 이슬람의 상황은 어땠는가? 이슬람은 엄청난 정책이었다는 거죠. 반면 유럽은 국군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국군 상승기였다. 자, 아바스 왕조 1750년에서 1253년까지 굉장히 오래 이어지는 이 왕조가 흔히 이제 이슬람 문명의 최고 전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도 이 945년 이 바그다드가 함락되기 요 직전까지, 그래서 요때를 기점으로 아바스 왕조의 전기라고 하죠. 요때가 이제 전성기고요. 그 이후 945년 그 이후의 시간은 칼리프는 거의 허수아비,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고요. 본격적인 쇠락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아바스 왕조 후반기 이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셀주크, 그리고 파티마 왕조, 옆에 이제 비잔틴 왕조가 있죠. 비잔틴 제국이 있죠.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아바스 왕조 후반기,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이슬람 세계는 동부의 셀주크 왕조, 그리고 서부의 파티마 왕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부의 셀주크 왕조는 수니파예요, 이슬람의. 그리고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예요. 수니파, 시아파. 거의 철천지 원수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열됐다. 그냥 분열이 아니고, 한쪽은 수니파, 한쪽은 시아파. 이렇게 분열된 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십자군은요, 이 이슬람의 질풍노도와 같은 진군에 내륙으로 숨어든 유럽이 최초로 이슬람 세력에 가한 반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슬람 세계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럼 십자군 왕국이 200년 가까이 버젓이 활개를 펼 수 있었는가? 그 핵심은 바로 이슬람 세계의 분열에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철천지 원수인 수니파, 시아파로 갈린 건데, 결국 이 중동 지역은 유럽에서 밀려온 십자군들이 세운 십자군 왕국, 그리고 수니파의 셀주크죠, 그리고 시아파의 파티마죠. 이런 식으로 중동이 3파전으로 황금 분할된 상황에서, 자, 십자군 왕국이 한 200년 가까이 버틴다는 거죠. 이 아바스 왕조 후반기 이슬람 역사는 사실 역사 덕후들도 녹다운 시킬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3대륙에 걸친 제국이 저마다 이제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름도 외우기 힘든 왕조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거든요.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건너뛰게 되면은 우리가 역사의 어떤 연속성 측면에서 이 종합적인 이해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기술을 위해서 이제 크게 이제 큰 뭉뚱그리로 동부의 셀주크조, 그리고 서부의 파티마조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셀주크조의 발흥부터 그 과정
과정들을 추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동부, 이 아바스 왕조의 동부는요, 그 혼란기를 이 셀주크 왕조가 통일하게 된다. 이 아바스 왕조에서 최고 전성기는 하룬 알 라시드라고 하는 이 칼리프 때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내전을 펼치죠. 알 아민과 알 아문. 자, 이때 알 마문이 이제 이기게 되는데, 자, 그를 도와서 이제 승리하게 도와준 게 따히르 장군이에요. 따히르. 그래서 이 따히르 장군이 독립적인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동부에 펼쳐지죠. 따히르조, 그리고 사파르조, 그리고 이어서 사만조, 그리고 부하이흐조, 그리고 가즈나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언급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부하이흐조, 여기는요, 아주 유명합니다. 시아파예요, 시아파. 그러면서 이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이 바그다드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칼리프를 냅뒀지만은, 어쨌든 이제,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 칼리프는 이 시아파 술탄의 보호령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서부, 동부에 난립했던 독립왕조는 셀주크 왕조가 통일한다는 거죠. 자, 서부는 어떤가? 서부는 좀 더 일찍부터 이탈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로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드리스조, 이게 최초의 시아파 국가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현재 튀니지를 중심으로 한 아글라브죠. 그리고 모로코와 튀니지의 독립왕조가 출범하자 이제 이집트도 술렁거립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독립왕조가 순차적으로 출현하는데, 첫 번째가 뚫룬조, 그리고 이흐시드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어지게 되죠. 자, 서부에 난립했던 그 독립왕조는 나중에 파티마 왕조가 통일하게 되는데, 이 서부에 이 파티마 왕조도 언급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동부를 통일한, 동부의 혼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 셀주크 왕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 셀주크 왕조는 자, 누구에서 출발하는가? 두카크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이 바로 최초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두카크의 아들인 셀주크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오는가? 크질 오르다. 지금의 카자흐스탄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독립, 그, 운동을 하셨던 홍범도 장군의 묘역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곳에 정착을 하고, 960년대 즈음에 이 셀주크 가문이 통째로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셀주크의 아버지인 두카크 때는 이 두카크 혼자서 개인적으로 개종한 것이라면은 이 셀주크 때는 가문 전체가 개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랜스 옥시아나 지역에서 자, 사만조와 카라한조 두 왕조가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 셀주크는 사만조를 도와서 카라한조를 몰아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중앙아시아 여기에 있다가 어때요? 쭉쭉 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원래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자, 이 트랜스 옥시아나 지나가지고 이제 이 지역, 이 중동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셀주크 때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어때요? 영토를 분할 상속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미카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무사, 유누스. 이름이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에요. 자,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자식들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이름을 했다. 미카일은 미카일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무사는 모세예요. 그 유누스는 요나입니다. 자, 이 네 명의 아들 가운데 역사에 이름을 진하게 남기는 인물은 두 사람인데, 장남이 미카엘과 둘째 아들 이스라엘입니다. 이 미카엘의 두 아들이 바로 셀주크 제국을 건설하는 형제, 투글일백, 차글일백이라고 하죠. 두 형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 후손들이 룸 술탄국을 세웠는데, 소아시아의 룸 술탄국에서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의 그 시작은 바로 룸 술탄국에서 그 시작으로 봅니다. 자, 먼저 투글일백, 차글일백 두 형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셀주크 왕조가 출범하게 된다. 이 셀주크 왕조 1055년 당시 부하이흐조 시아파의 통치를 받고 있던 바그다드의 칼리프,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셀주크조는 이제 수니파였거든요. 이 수니파인 셀주크조, 요 투글일백, 차글일백에게 통치를 요청합니다. 일종의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칼리프는 다시 수니파의 보호령으로 옮겨지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적대 왕조인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 막 시리아까지 팽창하면서
시아파였던 파티마저는 어때요? 이 아바스 왕조를 적대국으로 이제 간주하면서 계속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었고, 시리아까지 왔으니까 이제 코앞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요 한참 떠오르던 신성인 요 셀주크 지도자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이죠. 이 투글백, 차글백은 이 칼리프의 부관으로서 숭고한 이슬람 전통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죠.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거대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초석, 그 기초가 놓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알프 아르슬란 요때에 강력한 대외 원정을 펼치게 되는데, 자, 칼리프의 위협이었던 요 파티마조를 분쇄하기 위해서 이집트 원정을 계획하죠. 먼저 시리아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 이러니까 이 비잔틴 제국과 파티마 왕조가 동맹을 맺습니다. 자, 이 시리아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파티마 왕조와 이 비잔틴 제국, 한쪽은 기독교고 한쪽은 이제 이슬람인데 어때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동맹을 해가지고 셀주크, 또 다른 이슬람을 막아내는 거예요. 자, 시아파인 이 파티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차피 셀주크, 수니파, 여기는 기독교인보다 더 증오하는 세력이거든요. 둘이 동맹을 맺으니까, 자, 알프 아르슬란은 어떻게 하는가? 이 동맹을 깨기 위해서 쭉 내려오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만지케르트 가가지고 비잔틴 군대를 격파합니다. 요게 이제 그 유명한 1071년에 있었던 만지케르트 전투다. 만지케르트 전투. 요때 비잔틴 황제인 누구예요? 바로 로마누스 4세는 생포되고 나중에 석방되긴 합니다. 돌아가서 이제 한쪽 눈 뽑히고, 그게 이제 염증이 도져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자, 지난 이제 비잔틴 제국 황제편 할 때 뭐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최고 당대 미인이었던 조의 여자 황제를 이야기하면서 당시 비잔틴 제국이 얼마나 쇠락해 가고 있었는가, 그걸 이제 마라 잡수신 조의 여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만지케르트 전투는 세계사에 큰 영향을 주는데, 다 중앙아시아 초원을 떠돌던 유목민이 로마제국의 후예를 격파한 겁니다. 이것은 서유럽에까지 미친 엄청난 강진이 되어서 결국 이걸 기점으로 해서 십자군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십자군 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알프 아르슬란은 이제 죽기 직전 당시 재상이었던 니잠 알 물크, 굉장히 유명한 재상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황희정승에 대한 인물이라고 할까요? 니잠 알 물크는 좀 이따 이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 재상을 불러가지고 후계자로 아들 말리크 샤를 지목을 하게 되죠. 자, 말리크 샤, 이 사람 때에 세 번째 술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셀주크 왕조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 이후에 어때요? 소아시아로 야곱야곱 이제 서진을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니케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터키와 투르크화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 1079년 파티마 왕조로부터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빼앗아요. 그리고 1092년 니케아를 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물 건너에서 마주보는, 자, 이제 그리고 새로운 수도로 니케아를 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풍전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알렉시우스는 서방의 교황에게 SOS 구조 요청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서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가 화답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십자군 모집으로 하게 된 거죠. 자, 바로 좀 전에 언급했던 니잠 알 물쿠라고 하는 이제 위대한 재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할 텐데요. 자, 알프 아르슬란 그리고 최전성기를 이끌던 말리크 샤 두 술탄 제위기에 활동했던 뛰어난 재상이죠. 이분은 이제 시아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해요. 자, 이때 뭐가 생기는가? 하산 사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하사신파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시아파의 공동체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그 중에서도 이제 하사스, 이들은 뭘 주로 했는가? 암살을 했습니다. 암살. 그래서 영어에 암살하다, assassinate 이 단어가 이 하사신 여기서 나왔죠. 암살, assassin. 그게 이 하사신에서 나온 것이다. 뒤에 이제 좀 자세히 이 하사신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 하사신파의 암살의 첫 희생자가 누가 되는가? 바로 요 니잠 알 물크 재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해에 술탄이었던 말리크 샤도 죽게 돼요. 이 말리크 샤는 암살로 죽은 건 아니고 자기의 이제 병으로 죽게 됩니다. 말리크 샤가 죽고 나서 2년간 셀주크조는 이제 내전의 시기를 보내고, 이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파티마 왕조는 잃었던 영토, 즉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을 다시 되찾게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이 지역을 놓고서 셀주크 왕조와 파티마 왕조가 일진일퇴하면서 이제 먹기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르키아루크라고 하는 이제 술탄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때 어떻습니까? 요때에 1차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지죠. 이 술탄은 권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친척들의 어떤 지방 정권을 용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1차 십자군이 올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은 어땠는가? 바로 곳곳에 지방 정권이 난립한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무정부 상태의 혼란기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십자군 원정이 대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는 자기 동생인 무함마드 타파르가 반란을 일으키자 1104년 제국의 분할을 이제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 1105년에 결핵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아들 말리크 샤에게 술탄직을 넘기지만 어때요? 동생인 무함마드 타파르가 권력을 탈취합니다. 쿠데타를 하게 되죠. 자, 무함마드 타파르는 무함마드 1세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자, 그는 이제 십자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출전합니다. 하지만 영주들의 비협조로 결국 십자군에게 져서 퇴각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돌아가면서 무슨 말 하는가? 내가 여길 다시 오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한테 당하든 말든 난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가 죽고 나서 셀주크 왕조는 작은 소왕국으로 다 분열이 되는데요. 그 소왕국들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룸셀주크 왕조만 1세기 동안 권력을 유지하다가 오늘날에 이제 그 터키의 모체가 된다 했죠. 수도를 꼬냐,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 그 꼬냐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버티게 되는, 거기에 야금야금 커져가지고 오스만 터키로 이어져서 나중에 지금의 터키 공화국이 됩니다. 그의 아들인 무함마드 2세가 즉위하지만 삼촌 산자르가 또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탈취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술탄이라고 한 산자르. 이 산자르는 마지막 셀주크라는 별명답게 걸맞은 능력을 재위 38년간 보여줍니다. 역사가들은 이 산자르가 이 아버지의 제국을 복구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당시 금나라, 중국에서는 금나라가 세워지고 그 금나라에서 쫓겨난 멸망한 요 나라 유민들이 이 중앙아시아의 요 카라키타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서요라고 하는 요 나라의 망명 왕국을 세우거든요. 거기에 야율대석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셀주크의 산자르가 카투한 평원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사제왕 요한 전설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언급할 텐데요. 어쨌든 이 전투에서 산자르가 대패하고 이걸 듣고 이제 지방 총독인 호라즘 총독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게 진압이 됩니다. 1152년 오우즈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걸 진압하는 도중에 지휘관의 배신으로 산자르는 이제 생포가 되죠. 그리고 1156년 탈출해서 세력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1157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셀주크 왕조는 이제 그 왕조 내에 있던 작은 영주였던 호라즘이 이제 발흥해가지고 이 호라즘에 의해서 1194년에 멸망하게 되죠. 자, 이 호라즘은 언제 멸망하는가? 또 이 징기스칸에게 멸망합니다. 나중에 또 몽골 제국, 거대한 몽골 제국도 한번 또 흥미진진하게 살펴볼 계획이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제 아까 언급했던 핫사신입니다. 여기는 시아파에서도 아주 극단주의파인 이스마일파에 속하는데요. 이 핫사신은 굉장히 엄격한 규율과 훈련을 통해서 적대들을 암살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영어의 그 assassinate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핫사신에서 왔다. 자, 11세기에서 13세기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데요. 이 페르시아어의 그 핫사신 거기에서 유래한 모임입니다. 이 핫사신은요, 우리말로 하면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이건 암살자가 대마초와 같은 요 환각제를 복용하고 나서 암살에 나섰다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네요. 여기에 창시자는 누군가? 바로 하산 사바흐라고 하는 인물인데, 자, 이 사람은 1090년경 이 이란 북부에 있는 요 알라무트 산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집단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표는 뭐냐? 당시 순위파였던 요 아바스 왕조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것.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왕조를 약화시키는 것. 그걸 멸망으로 이끄는 것. 그게 이제 설립 목표였어요. 이 철저한 통제와 비밀 속에서 조직을 운영했는데 소수 정예의 암살자를 양성했지요. 특히 단검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 알라무트 산성의 최고 교장은 어떻게 불렸는가?
산장로다 이렇게 불렸어요. 산에 있는 장로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앙심과 대담성 이 정도에 따라서 신참 그리고 대사제로 구분했는데 이 암살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멤버들은 이 최하층에서 담당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혼자서 군중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암살을 행했는데 이건 바로 적들에게 공포감을 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하네요. 이 암살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죠. 왜냐하면 이제 공공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잡히는 거예요. 이들은 최고 교장이 명령만 하면 어때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실행하는 완전 광신자 그룹이었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태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대마초에 중독된 환각 상태에서 암살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살라딘도요. 자, 이 이슬람의 영웅으로 나중에 등장하는 살라딘, 1187년 십자군 왕국, 예루살렘 왕국을 이제 다시 이슬람의 수중으로 떨어뜨리니까 살라딘도 수차례 요 하사신의 공격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요. 그는 1176년 8월에 요 하사신의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이제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의 침대 옆에 독이 든 사과와 함께 작은 쪽지가 놓여졌어요. 거기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너는 우리 손안에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후 살라딘은 이 하사신파 공격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왜냐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 이를 계기로 각지에서 요 신비적인 암살이 유행하게 되는데 결국 이슬람 세계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말리크 샤 술탄 때의 알라무트 요새를 공격하지만 결국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하사신파 측은 수비를 완벽하게 해내죠. 이들은 이슬람을 위해서만 암살한 건 아니에요. 십자군 왕국에 들어왔을 때 이 십자군과도 종종 연합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요 병원 기사단, 이제 성 요한 기사단의 사주를 바꾸서 예루살렘 총대주교를 암살하기도 하고요. 이 코라도를 암살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의 사주를 받고 요 하사신파가 행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청부살인, 청부 암살도 자행을 했다. 하사신파 여기는요 13세기 몽골의 훌라구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됩니다. 1256년 12월 5일 바로 알라무트 요새가 함나게 되죠. 이때 도서관이 다 불타서 하사신파와 관련된 경전, 외교 문서 등이 수많은 자료들이 다 소실됐다고 하는데 좀 이제 아쉽긴 하죠. 1273년 시리아에 있는 요새도 이집트의 그 맘루크조의 바이바르스 술탄에 의해서 완전히 소탕됩니다. 이후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이 하사신 이파에 대한 전설화, 미화가 이루어져서 각종 뭐 게임이라든지 영화 이런데 종종 산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암살범, 그래서 아사신 여기가 종종 영화에도 나옵니다. 현재 그들의 후예로 알려진 것은 인도의 본거지를 둔 요 이스마일파 교단장 아가 칸인데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시리아 신도들에게서 강제로 징수한 11조를 가지고 파리, 런던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이제 십자군 전쟁을 직접 초래하게 된 셀주크 투르크의 발흥, 특별히 이제 만지케르트 전투, 1071년에 있었던 그 만지케르트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셀주크 왕조의 술탄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